오늘 주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시 창작의 이해. 자, 창작자죠. 창작자와 그 다음에 감상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 감상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창작자로 이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상자는 그동안 뭐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수한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감상자의 태도에서는 이 창작자의 태도의 이행은 어렵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처음부터 설정을 창작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감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부차적으로 저절로 습득되는 그 코스를 밟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이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기는 이게 뭐 이렇게 시시한 자료를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이런 생각이 하실 텐데 아닙니다. 오늘 그 아주 무궁무진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우선 읽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시평, 그 다음에 사평역에서 또 하나 까다로운 여의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릴케이 전집 이렇게 해서 네 편의 작품이기도 하고 칼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착해내야 될 것인가? 창작자의 자세.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창작을 할 수 있는가? 아시겠어요? 우리는 늘 감동하는 데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꽃을 보면 너무 이뻐. 향기로워.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시인들의 자세는 그게 아니고요. 아름다워가 아니고 저 아름다운 꽃에 대한 내력을 알고자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시인들은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에 우리가 꽃을 보면 저 고운 색깔 봐, 향기 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인들은 그렇게 봐서는 절대 시를 못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 꽃 속에 이 얘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죠. 꽃이 지니고 있는 이 얘기를.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송이의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그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 꽃으로 보는 거, 이 대상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그 상상력은 여기서 태양을 발견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바람을 발견하고요. 이 속에 새소리를 발견하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창작자로서의 입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느끼고 감상해야 창작자로서의 풍부한 세계를 펼쳐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평생 나무 발걸음만 따라가다가 정체해야 돼요. 내 얘기를 하자는 거지, 내 얘기. 그 얘기를 오늘 이 네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이제 나누지 못한 도시락과 양극화라고 하는 다소의 고전적인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이게 이제 김병년이라고 하는 서울대 경제학부 선생인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칼럼의 일부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산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닌 필자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엔 한국전쟁 여파로 고아가 많았다. 필자의 학교에도 인근 고아원생이 한 학급에 서너 명 있었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지만 대부분 학생의 책가방엔 어머니가 사준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양은 도시락에 반찬이라곤 김치나 멸치볶음 정도. 난로도 없던 교실에서 겨울에는 차가워진 밥을 덜덜 떨며 먹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면 고아원의 학생들은 슬그머니 교실을 빠져나갔다. 금정 고무신을 신고 보자기에 교과서를 사서 허리춤에 메고 학교에 오던 이들에겐 도시락이 없었다.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 나오면 추운 겨울 양집하는 곳에 모여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는 몰랐다. 가난한 나라의 고아원엔 도시락까지 사줄 돈이 없음을,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점심 종이 치자마자 밖으로 나갔던 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꾸벅꾸벅 조는 것은 허기가 졌으임을. 우리는 무지했다. 다 가난해서인지 더 가난한 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후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왜 초등학교 선생님은 친구를 위해 도시락을 하나 더 사오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을까? 다 어려운 형편임을 아는지라 말을 꺼내기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옳지 않았다. 가난으로 인간다움을 빼앗긴 이웃이 있다는 것은 어린이도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공동체의 핵심 가치라고 가르쳐야 했었다. 이것이 이제 밑에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죠? 감동을 받죠. 이런 글을 이렇게 읽으면. 혹시 여기 고아원 출신 있으십니까? 6.25 동란을 겪으신 분은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이 세계에 대한 공감 능력, 폭은 같이 향유를 합니다. 그죠? 예. 이해하시죠? 학교 다닐 때 그 도시락 못 사갖고 가신 분 계셔요? 아, 여기 전부 다 그 부유 삼성가구나. 삼성가 출신이군요. 저는 그 촌에 이렇게 살면서, 경주가 이제 촌이니까, 시골입니다. 근데 한 반에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이들 많이 낳았는지, 한 반에 60명, 70명이에요. 끝번호가 78번이에요. 요즘 뭐 한 15분, 20분 되나요? 학급에? 그죠? 초등학교 24, 5명. 근데 그때는 78명이에요. 78명 중에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10명 이상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창피하잖아요. 고아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거의 뭐 2끼 먹으면 행복했어요. 3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것은 그건 부유층입니다. 부유층이에요. 이제 그런 그 학교를 저는 지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글을 이렇게 보면 100번 공감하죠. 공감합니다. 저도 이제 굶기도 하고 이렇게 컸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창작자와 감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추억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당시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감상해졌습니다. 그랬지. 그때는 그랬지. 그죠? 나도 그랬는데 얼마나 눈물겨운가 라고 하는 동화죠. 동화입니다. 근데 창작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작자는. 자, 창작자는 제일 중요한,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세가, 태도가 대상에 대한 부분이 제1차적으로는 비판적 접근입니다. 비판적 접근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그 글 속에 참 눈물겨운 정서가 있죠. 거기에 동화한다는 것은 충분히 감상자로서는 훌륭한 태도입니다. 훌륭한 태도죠.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럼 나쁘다는 거야, 이게? 나쁘다는 거야? 선생님도 이 얘기 하잖아요. 김병영 교수가. 여기 포인트입니다. 선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안 됐다. 뭘 해야 되냐? 여기는 배려와 공유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선생이. 감상자 입장에서는 배려와 공유,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창작자의 태도에서는 공감, 이게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2차적인 것은 뭐냐? 배려와 공감이라고 하는 이 문제인데, 이때 이 공감은 다른 거죠. 다른 차원의 공감입니다. 무슨 공감이냐면, 가난해서 이꼴 안타까움,
이것이 이제 이 글의 전편에 나타나고 있는 공감의 코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안타까움이 무엇으로 치환이 되냐 하면 공유라고 하는 이 세계성으로 확장되어 있는 거죠. 선생은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시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 냉철한 입장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접근을 했더라면, 자, 이 사람은 칼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면서 접근을 했지만 시인으로서의 접근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죠?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주제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나요? 소재를 발굴해서 나의 세계관을 치환할 수 있다. 세계관으로 치환해서 시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역시 공감하고 감동했습니다. 아, 참 글 잘 썼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잖아요. 왜?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가? 문맥을 통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아, 배려라고 하는 세계성과 공유라고 하는 세계성이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이 시대는 보세요. 자, 여기는 나누지 않았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70년대 가고 80년대 가고 우리가 90년대를 거쳐오면서 산업이 발전하고 잘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굶지 않잖아요, 이제. 이거 굶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일반화된 그 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뭐예요? 가난과 소외라고 하는 문제를 뭘로 치환을 시켜버립니까? 소유라고 하는 문제로 오늘날까지 달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 소유는 경쟁입니다. 너와 나의 경쟁이죠. 끊임없는 경쟁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시니까 아마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자, 처음에는 월세 죽겠어요. 맨날 월세 달라고 그러고 가난했어요. 오로지 뭡니까? 전세가 목표였어요. 전세. 그 다음 전세를 가니까 한 20평만 있으면 돼. 소원이 없겠어. 갔더니 친구는 요번에 35평 샀다는데? 아니면 재테크를 한 채 더 샀다는데? 하니까 꼭지가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획 돌아버리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겨를이 없어요. 배려라고 하는 부분, 공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공유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경이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늘렸어요. 넓히고 넓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여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 10채 이렇게 갖고 계실 텐데, 상가 건물 한 6층 이렇게 해서 월세 한 2천씩 나오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동안 미친 듯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외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세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고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세월은 가고 먹을 거 많이 먹어보고 또 자동차 좋은 거 타보고 침대도 돌침대 갖다 놓고 옥침대 그런 거 비싸죠? 건강에 좋다 그래서 갖다 놓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식상해요. 비로소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배려와 공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는 겪게 되냐면 보통 보면 소유는 충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욕구와 욕망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욕구와 욕망의 구분을 할 수 있나요? 같은 말이지 그게 그 말이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분하려고 하나? 시인은요 토시 하나 아시겠어요? 마침표 하나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이 자기 세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이 의의 엄밀한 차이는 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욕구는 여기에 속한 거죠. 소유에 속한 거죠. 욕구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욕구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 고개를 아주 90도로 막 흔드시는데 폭풍 공감인데요. 식욕. 식욕. 성욕. 하나는 모름. 그 다음 하나는 뭐? 자, 그 하나는 뭔지? 자아에 대한 자아실현. 여러분 잠 안 자요? 잠 안 자요? 수면입니다. 자, 보세요. 식욕과 수면은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욕구죠. 욕망은 성욕이죠. 근데 성욕은 성생활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선택이잖아요. 이게 욕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욕망에 대한 문제. 욕망은 우리는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어할 수 있잖아요. 내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시로 성화한다, 예술로 성화한다, 아니면 종교로. 어쨌거나 이 욕망은 제어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욕구와 더불어서 포함된 한 세계입니다. 한 세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덧 뭐예요? 이것만 팽배하죠. 이것만, 이 세계만 팽배했어요. 이 세계에는 무엇이 없다? 배려와 공유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철저하게 나 개인이죠. 좀 더 확장을 하면 가족. 여기는 조금 확장을 하면 이제 이것까지는 됩니다. 이것까지는. 그 나머지는 모르겠음. 내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도 나는 관계없어. 자, 여러분들 그 오락 프로에 1박 2일이라는 프로 아시죠? 강호동 나오잖아요. 막 저거들끼리 게임하고 막 하다가 강호동 뭐라 그래요? 딱 안 걸리면 나만 아니면 돼. 우린 그걸 보면 칼칼 웃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혹한 거죠. 아,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현실이구나. 그것은 물론 오락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죠. 웃자가 한 얘기를 왜 당신은 죽자고 다 덤벼들어서 그렇게 비판을 하냐? 이런 태도를 갖겠지만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하는 그 농담이죠. 그 농담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배려와 공유라고 하는 것이 탈락이 돼 있어요. 자, 이 탈락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빠져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자, 창작자의 태도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가치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글 쓰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감동합니다. 그래, 좋아, 눈물 나네, 좋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죠. 그렇지만 그 시인이 한 편의 시에서 무엇을 노래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세계관을 여러분들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재생산을 해내야 돼. 감상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쳐와서 제가 여기에 이 칼럼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은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창작자로서 우뚝 서는 사람이 됩니다. 아셨죠? 이 부분에 질문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또 사람 어떻게 공부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는 여기 가장 근본이 뭡니까? 아까 소외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아원 아이가 배가 고파서 쪽팔리니까 수도가에 가서 물 먹고 그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요? 각기병이라고? 아, 모르시는구나. 이게 몸이 부어서 이렇게 꾹 누르면 피부가 탄력적으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옛날에 건강검진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때려요. 머리에 흔대가 나잖아요. 기계축 나고, 뭐, 코가 이렇게 나왔는데, 손 내봐. 하면 손이 새카맣니다. 그럼 새카맣으면 이렇게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손톱을 꾹 눌러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피부가. 이 영양실조예요. 그게 각기병입니다. 각기병입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다반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선생님이 계셨다면 정말 가슴 아시를 했을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부모가 안 보내요. 가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머리는 똑똑한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쟤는 공부시키면 뭔가 이게 인재가 될 것 같은데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요. 그러면 그 중에 그 박봉이잖아요. 선생님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제 협업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선생님은 그 아이와 대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에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맞죠? 자, 시인도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를 가졌을 때,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했을 때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세계는 주먹이 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코끼리도 될 수도 있고 저 푸른 하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기왕에 하늘이 돼보자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새끼손가락보다는 하늘이 낫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우선 가지는 것이 창작자로서의 태도다. 좋죠?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자,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인식의 전환,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방이 3개야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0년 동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공간을 향유하고 살았으면 나의 의식에는 방이 3개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뭐가 생겼어요? 고착화된 거예요. 공간적 개념이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양주에 이제 그 예술하는 사람인데 갔더니만 방마다 사하라. 아시겠어요? 방에 그 앞에 제1의 방, 제2의 방 그런 게 아니라 방문 위에다가 그 앞에 턱에다가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초원 뭐예요? 왜 코뿔소 뛰어다니고 뭐 이런 데 있잖아. 아프리카 사바나인가요? 세렝게티.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안 갔다 오셨구나. 세렝게티. 그 다음에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면적의 방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 이 사람은 들어갈 때마다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 개념으로서의 그 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의 의식은 작은 방이지만 들어갈 때마다 뭘 생각해요? 사하라의 그 광활한 사막과 그 트임과 자유와 그 뜨거운 열기와 이런 것들을 상상할까요, 안 할까요? 상상하죠. 그러면 그것이 이례적인 게 아니고 일상화가 되면 그의 세계 형성에는 어마어마한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안 어렵죠? 자, 그럼 제일 쉬운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남편 계시잖아요. 남편. 이 남편은 처음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다가 뭐 하여튼 뭐 그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저인간으로 바뀌잖아요. 저인간. 그죠? 저인간으로 바뀌잖아. 아닌가요? 아직도 막 가슴이 들들 하나요? 아니구나. 대체적으로 저인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얘가 바람 피워 술 먹고 늦게 들어와 도박해 뭐 또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나를 괴롭혔어요. 존경에서 뭘로 바뀌어요? 지긋지긋한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저인간이라고 하는 뭐죠? 레벨을 받아요. 브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하죠. 내가 볼 때마다 저 인간 우라가 터져. 우라가 터져. 그러면 속이 다 너가 없어지더라도 그 인간은 뭐라고 제일 멋있는 놈 요즘 누구예요? 누구를 제일 좋아해요? 배우? 신성님 돌아가셨으니까. 배영준? 배영준? 공유? 네. 아, 그런 애도 있어요? 공유. 저 공유를 봐라. 그러면 오브랩이 됩니다. 혼란스러워요. 아까 이제 정체성의 문제에 혼란스럽듯이 정체성의 문제.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틈이 생겨요. 저 인간의 저 부글부글 끓던 그 분노가 저 공유를 봐라 하면 어느 세월에 저 인간에서 공유와 크로스되는 이게 세계가 생겨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공유가 크로즈업이 돼서 마치 저 인간이 공유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인식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롭게 발견하는 그에 대한 사랑이 삭틀까요, 안 틀까요? 삭터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공유만, 야, 공유 나왔다. 여보, 뭐 설거지고 뭐고 난 모르겠어. 공유만 쳐다보지 마시고 남편이 일요일만 되면 자. 그만 뭐, 저 인간 하지 말고 거기에 공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요? 낮잠을 자는 그 모습도 바뀌어요. 공유로 바뀌어. 공유로. 아셨죠? 네.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신비입니다. 뇌과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시를 쓰려면 종합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지식 창고가 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축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뇌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어디 갔나? 우리의 뇌는 나의 인식입니다. 이 인식을 아까는 꽃이라고 했잖아요. 꽃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요. 새소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새소리가 이 꽃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각은 어떻게 돼요? 종합적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색깔과 감각적으로 부드럽거나 향기롭거나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감각은. 그죠? 새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나의 사유의 범위는 종합적인 사유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창작자로서의 전환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 자, 하나만 제가 빠졌는데. 자, 여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누구?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 자, 체크 딱 해요. 사람에 대한 얘기. 모든 문학은 보세요. 여러분 요것만 봅시다. 나를 통해서 너에 대한 이 얘기가 있고요. 이 너는 대상도 포함됩니다. 대상은 뭐냐? 모든 사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표현에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건 나의 내면성이죠. 이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표현에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대상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때 이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이 메커니즘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학이 근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주제예요. 이걸 간과해요, 여러분들은. 감정에 막 북받쳐서 사람이 어디 가고 막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문학에는 나는 대상에 대해서 놀이를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람이. 꽃을 보거나 아니면 그 아름다운 강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하더라도 바다에 대한 예찬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바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된다. 그것이 내 얘기야. 그것이 문학이에요. 우린 자연의 찬론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학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사람에 대한 이익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읽을까요? 한번 목소리 좋으신 분. 예. 추천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평역에서 박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학시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습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돌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첨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그룹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비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는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르싸르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연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얹어주었다. 자, 이 사평역에서는 다 아시죠? 시를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시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사평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평역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자요? 자,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소재들이 전부 다 기차역이잖아요. 기차역. 그 다음에 희노애락. 그 다음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눈빛. 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 대표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자,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프죠? 이걸 읽으면. 애릿하잖아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 가슴이 찡한 것 같고 좀 쓸쓸한 것 같고 슬퍼. 이 감상자의 태도입니다, 이거. 물론 창작자도 그거 공감해야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창작자는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얘기 봅시다. 나는 이 서평역이라고 하는 시를, 서평역에서라고 하는 시가 곽재구의 시예요. 곽재구 젊어요. 젊습니다. 근데 서평역에서라고 하는 이 시가, 그죠? 신춘문예를 통해서 등단됨과 동시에 나는 두 가지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 하나는 굉장히 쇼킹한 거죠. 두 번째, 분노입니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럼 쇼킹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이죠. 새로움입니다. 자, 시상을 통해서 이 대상화된 모든 그 시의 대상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곽재구라고 하는 이 화자는 세계를 재편집한 거예요. 곽재구의 세계관으로,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곽재구의 세계관으로 재편집한 겁니다. 여기에 제가 쇼킹했던 거죠. 우리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그대로, 여기에 우리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실제라고 하고요. 그걸 우린 진실이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재구 이 서평역에서라고 하는 이 시를 우리는 리얼리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인가? 서평역이 실제하고 있는 역인가? 아니에요. 곽재구가 재편집한 곽재구의 세계관을 가장 극대화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낸 대상이 서평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곽재구는 철저하게 감상자인가요? 창작자인가요? 창작자예요. 그래서 쇼킹했던 거죠. 제가 나는 왜 못했을까? 나는 곽재구는 하는데 나는 왜 못했지? 두 번째, 이때 이 분노는 질투, 같이 그 시를 선단하고 한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 속에는 아름다움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한쪽에 돈 버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돈 버는 친구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난 돈 안 벌어도 돼. 그럼 난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요. 정말 내 주위에 또는 내 주변에 좋은 시인이 있으면 막 끌어야 돼. 아시겠어요? 나는 왜 저 좋은 시인이 못 될까? 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 이런 분노가 와야 돼요. 우리는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거. 질투 이런 게 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목표라고 하는, 이제 목표도 다 다르죠. 선한 목표. 아니면 정의, justice, 정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양심에 반하는 것 말고 양심에 준하는 그 목표가 있다면 나는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 원동력이 분노와 질투라는 거죠. 그래서 곽재구가 썼던 이 서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저는 순간 이 세계가 새까매지고 나는 뭐 했나라고 하는 자책감과 더불어서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죠. 세계는 바라보이는 그대로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바라보이는 세상을 나의 세계관에 준하게 재편집해서 어떻게 제시해야 된다고요? 미학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고흐 아시죠? 고흐. 다 아시잖아요. 집에 고흐 그림 몇 점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고, 잘못 사셨네. 그럼 뭐 했어요, 돈 벌어서? 고흐의 원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으면 그거 한 2천억씩 이렇게 할 텐데. 자, 고흐의 자화상인가요? 구두라고 하는.
구두라고 하는 그 시 있어 아셔요? 참 이 그림. 그 빈센트 반 고흐요. 구두. 자, 보세요. 우리말로 워카입니다. 워카. 군대 가면 주는 워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그게 작업화예요. 작업화. 근데 일평생 노동자가 그 작업화를 싣고 다 낡아서 헤어진 그 구두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그와 같은 구두를 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냄새나고, 여러분들은 얼굴부터 찡그리고 당장 치우고 싶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잖아요. 그건 그대로의 구두입니다. 그걸 우리는 실제라고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그 구두를 어떻게 우리가 창작자의 자세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동도 있겠지만, 우선 고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실제하는 구두를 여기 올려놨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그게 감동이 있을까요? 당장 치워라, 냄새나고, 내가 꿈에 나타날까 겁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고흐는 그 구두를 고흐의 세계관을 통해서 재현해낸 거예요. 그걸 요즘 얼마씩 해요? 그 고흐 그림? 그 얼마 하는지 아는가? 2200억의 소도비 경매가 그 2018년에 경매가 붙어서 안 팔렸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소유자가. 2200억입니다. 보세요. 죄송합니다. 구두가 이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뭐 명품이네. 보니까 한 60만 원짜리 이렇게 굳은 것 같은데 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탐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흐가 우리 선생님 구두를 이렇게 보고 자기 세계화 재편집한 거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 난리 납니다. 권총 들고 와서 다 죽여가면서 이제 저거 하나 가지려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죠. 똑같은 그림이고 꼭 똑같은 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22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는 주고 사잖아요. 근데 실제 하고 있는 이 구두는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흐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 대상은 재편집되죠. 재편집하고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창작자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에 돌아와서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이 시를 가봅시다. 자, 사평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허구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무진기행에 보면 무진이라는 동네가 있는 동네에 없는 동네예요. 없어요. 무진, 김성옥의 소설 무진기행 아시죠? 없습니다. 허구의 그 장소입니다. 그 소설가가 설정하고 있는 무대죠. 마찬가지로 사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평역도. 그래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자 보자고요. 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돈이 있으면 미쳤다고 막차 기다려요? 공항 가서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 어디나 1시간이면 다 오잖아요.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내같이 가난한 사람들. 그거 놓치면 어디 가서 여관에 갈 돈도 없어. 목숨 걸고 그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자, 그렇다면 그거 하나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곽재구는 첫 행부터 딱 설정이 끝났네.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포문을 딱 여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시대와. 이것이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80년대. 암울한 시대죠. 아시겠어요? 암울한 시대와 그 가난한 사람들과. 그렇다면 이때 곽재구가 설정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시대적 상황 또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곽재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가치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준하는 그림으로 전부 다 채집해서 표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고 눈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앉아서 난로를 쬐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을까? 라고 하는 그 태도는 감상자적인 태도예요. 근데 창작자적인 태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곽재구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과 정치 체계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라고 하는, 아까 사람이잖아요. 여기도 사람에 대한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곽재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창작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표현 잘 됐네. 해야죠. 아시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 왜 가치가 있는가? 왜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꿰뚫지 않으면 절대 창작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의심하고 얘는 도대체 이 사평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움은 데코레이션입니다. 포장이죠, 포장. 포장 그 안에 진정하게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의도가. 그 의도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똑같이 내도 똑같은 태도를 취해보는 거예요. 그래? 곽재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나는 다른 측면에서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똑같이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개작이라고 얘기해요. 개작. 한 과정이 모사입니다, 모사. 훌륭한 시인이나 그 소설가들의 작품을 베끼는 건데 그 대부분 학생들은 베낀다는 그 사실에 집착해서 나머지 사실을 간과해요. 몰라요. 왜 베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베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소설적, 서사적 구조를 통해서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알아채게 하기 위해서 모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세계관이죠.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곽재구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비록 서툴고 표현이 어눌하고 뭔가 안 돼. 그렇지만 내 얘기를 해가야 돼요. 문학은 모든 문학적 행위의 주체는 나요, 나.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를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은 세계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주영일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서정주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김춘수의 꽁무니만 따라다니고 정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좀 보시고 디테일하게 저는 이 시 한 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디테일하게 정말로 치열하게. 근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까다로운 아이들이라고 하는 자크 프로베르라고 하는 시인인데 이 사람은 1920년대 30년대를 관통하면서 시 활동을 문학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초현실주의의 앙드레 브레똥 뭐 이런 유의 시인들과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향을 합니다. 풍자죠. 사회적 풍자, 모순.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모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풍자와 비판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시인이 바로 자크 프레벨인데, 이 시는 우리 그 양성구 우리 위대한 시인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까다로운 아이들 자크 프레베르. 아빠들이여 왼쪽 모습을 비춰보세요. 오른쪽 모습을 비춰보세요. 아빠들이여 거울에 비친 당신들 모습을 실컷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보세요. 자,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주 짧은 시인데, 이게 뭐야, 이거 뭐 곽재근은 뭐 아름다움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뭐야, 시야 장난하나? 나도 쓰겠다, 이거 한 10편 하루에 10편씩 쓰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시죠, 여기에. 근데 위대한 시입니다. 위대한 시입니다. 왜 위대한 시냐? 근데 그 위대함은 알아야 보이잖아요. 그죠? 알아야 보이죠. 혹시 이 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까다로운 아이, 까다로워요. 뭐 때문에 까다로워요? 얘는 사탕이 다냐, 뭐 사탕이 많이 주냐, 적게 주냐,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로운 거예요?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까다롭게 기준을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예요. 그럼 아이는 뭐냐? 그럼 아이는 우리보다 훌륭하다는 거야? 뭐 우리보다 뭐 많이 안다는 거야? 아니에요. 아이들의 세계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는 또 순한 양과 같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천사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때 이 천사는 구분과 구별이, 우리는 인간은 야 쟤는 좋아, 쟤는 나빠, 야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저거 좋아, 내 가치관과 내 기준에 의해서 재단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런 재단이 없습니다. 이런 재단을 해서는 안 돼요. 좋고 나쁘면 정말 좋아서 정말 나빠서 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나의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나요? 나의 기준이죠. 그럼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스탠다드인가? 나는 옳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신을 자꾸 얘기해요. 신. 불교에서는 나 얘기하고 뭐 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아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유아는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있음으로써 자꾸만 성구 요번에 멋있는데? 근데 저번에 멋있는데 요번에 별로 나 기분 나빠. 저번에 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성구는. 근데 내 기준에 의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아입니다, 자아.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얘기하잖아요, 신. 신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은 변하지 않음이죠. 그래서 절대라고 하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절대. 자,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이 누구다? 아이다, 아이. 아이는 아직 세상의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채색이 덜 끝난 아이. 그래서 많은 그 위대한 사상가들이 자꾸만 아이를 비유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목이 까다로운 아이인데 왜 까다로운 아이를 지었는지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면 아빠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빠만 해당될까요? 엄마 아빠 얘기하기가 기니까 줄여서 아빠들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자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든 어른들이요 이렇게. 왼쪽 모습을 비춰봐라. 무엇에? 거울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때 이 부정성은 악, 그 다음 퇴폐, 하여튼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왼쪽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모습을 비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저스티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심. 동양적으로는 양심입니다.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긍정적, 오른쪽이라고 보면 이 왼쪽과 오른쪽은 끊임없이 뭐 해요? 갈등을 갖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오줌 누러 하다가, 전봇대에 딱 서서 오줌 누러 하는데, 하하, 안 되겠군.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누구 싶다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그 양심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아빠들이여, 거울에 비친 당신들 모습을 실컷 보라. 당신들이 위약과 위성과 포장하고 위험을 떨고 거만을 떨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의 근본적인 초상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들여다보라 이 말이야. 네 얼굴을. 무서운 시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한방 딱 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는 아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잘 사신 겁니다. 정말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특히 뭐 훌륭한 남편들도 많지만 제 같은 사람은 술이 취하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하고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아이 얼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근하고 뭐 그럽니다. 그 행위는 뭘 얘기하냐면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나의 당당함이 없는 삶이잖아요. 없는 삶이잖아요. 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프로베로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이것이 곧 프로베로라고 하는 한 시인의 독창적인 세계입니다. 창작자의 끊임없는 자세죠.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시인이 위대한 거고 작가가 위대한 거예요. 그가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이 위대해서 좋은 거요. 위대해서. 그러면 나는 위대해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위대해지고 싶잖아요.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를 위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을 가니까 볼게요. 릴케의 전집. 릴켈의 전집 김건우. 그 집의 천장은 나눴다.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나름질했다.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붉은 노끈으로 릴켈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돼버렸다고.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답했다. 해가 가장 높게 떴을 때 마을의 무덤들이 흐물흐물 무너져 내렸다.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올라서 연인과 키스를 했다. 목수의 입에서 고무나무 냄새가 났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를 딱 대하면 첫째, 당황스러워. 두 번째, 무슨 얘기야? 그것이 아니고 세 번째, 와, 대단한 시네. 요 세 가지 범주에 딱 갈려져요. 딱 갈려져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 번째, 우와, 대단한 시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느꼈어. 또는 이런 세계를 이 김건웅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시가 이 시야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봅시다. 릴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죠? 릴케.
장미의 시인이잖아요. 그죠? 장미의 시인입니다. 독일의 장미의 시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장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해 색깔로서 그 다음에 뭐 향기로서 이것은 낭만주의 시인이 다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릴케는 이것이 대상이잖아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장미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존재와 존재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사물로서 있는 것,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냄새 맡아지거나 뭐 맛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든 것들 다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위나 바닷물이나 모래나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과 나를 한 통속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존재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모래나 나나 똑같으네? 뭐가 다른데? 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래 나도 존재하잖아. 모래처럼. 말이 돼요 이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시각은 하이데거가 이런 시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저기 모래, 바닷가 모래알, 바위, 새똥, 조개껍질 모든 대상들을 전부 다 존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먼지까지도 존재자죠. 근데 이 존재자와 존재는 다른 거죠. 사람 이외에는 사유라고 하는 세계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들은 전부 다 존재자로 탈락이 돼 있다. 사람도 여기 존재자인데 처음에는 여기 좀 달라. 삐딱해. 나는 니하고 달라. 나는 모래하고 달라. 나는 장미꽃하고 달라. 이게 존재예요, 존재.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릴케는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존재라고 하는 개념, 모래나 뭐나 이게 전부 다 형상이잖아요. 형상화된 그 대상을 뭉뚱그려서 한 통속으로 바라봤던 그 세계를 릴케는 구분해서 그게 뭘 부여했나요? 비로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때 존재자는요, 이때 이 대상과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뭐예요? 형상이잖아요. 모양을 갖고 있거나 향기가 있거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사랑하잖아요. 자제분들 사랑하잖아요.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지요. 근데 한 500년 못 살아요. 슬퍼. 그게 존재 사물에 속하는 우리의 유한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한성을 인간은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걸 극복하려고 할까요?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르짖고요. 아시겠어요? 신은 뭐예요? 이 유한성을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디어 릴케도 이 장미라고 하는 이 대상에 신의 존재성을 부여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시인이 릴케입니다. 이것이 이제 190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940년까지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지성을 강타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자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릴케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근대 시인 중에서 김춘수, 그 다음 이상, 그 다음에 여타의 많은 일본 유학파들은 하나같이 뭘 얘기해요? 릴케를 얘기해요. 그럼 릴케의 이 진정한 시적 의미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은 그래 릴케가 이 얘기하는 장미지 뭐 빨갛고 노랗고 향기 나고 뭐 그거지
뭐 그렇게 위대하다고? 아닙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부러졌던 릴케는 바로 존재를 발견해내는 대상으로서의 장미였다는 거죠. 그 관념적 세계입니다. 그 관념적 세계를 제시해주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것이 1900년과 1940년까지 관통해 갔어요. 지구 역사 속에서. 그럼 그것이 금자탑을 쌓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상하탑에서 릴케를 팔아먹고 살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2022년 시대. 얘는 언제 살았어? 100년 전에 살았다. 그 100년 전의 가치를 오늘 또 우리는 창작자적인 자세가 아니라 감상자적인 자세로 릴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에 애속이 돼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릴케 빠들이잖아. 릴케 빠. 릴케 빠가 되면 뭐가 돼요? 내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붕어빵이죠, 붕어빵. 그래서 이 김건홍이라는 아이는 제목을 당돌하게 이렇게 적어요. 릴케의 전집이에요. 우린 지금도 여러분들 책장에 가면 릴케의 전집 한두 권씩 있습니다. 시집 한두 권씩 있고. 어떻게 하냐, 얘는 지금. 보자고요. 그 집의 천정은 나왔다. 누구의 집? 릴케의 집입니다. 1900년대 1440년까지의 릴케의 집은 하늘과 같았어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저 고지, 고도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인류에게 정신적인 토양을 주거나 자양을 주는 그 위대함은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아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시대는 바뀌고 어느덧 릴케의 한 시대는 그 시대의 가치로서 우리는 벽장 속에 집어넣거나 창고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 닌게를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는 신인류예요? 한물간 인물이에요? 한물간 인물이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릴케의 집은 이제는 천장이 낮은 집이다. 천장이 높으면 무언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천장이 높다는 것은 뭐예요? 환세계가 우뚝 섰다는 거잖아. 한때는 릴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시점에서 들여다보니까 릴케의 모든 그 세계는 이미 낡은 사고와 낡은 사유의 세계가 돼버렸더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천장이 높은 집을 갖고자 한다. 이 포문을 얘는 당돌하게 제시한 거예요. 놀랐습니다. 젊은 아이예요. 우리 이 양성구 청년과 같은 전도 유망한 아이죠. 보세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앞서가고 이렇게 위대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집에 사는 목수는 키가 작았다. 상대적으로. 왜 키가 작냐? 목수는 나요. 나 또는 여러분들이요. 누구의 세례를 받은, 릴케의 세례를 받은 목수고 나고 여러분들이다. 아직도 릴케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짓눌려서 산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 그래서 키가 작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인을 위해 죽은 나무를 마름집했다. 연인. 자, 보세요. 릴케는 장미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목수는 장미 대신 연인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른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를 마름질했다, 나무. 여기에 뭐예요? 죽은 나무를 마름질한다는 것은 새롭게 재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잖아. 그럼 뭐 죽은 것은 무엇이고 생명력은 무엇이냐? 죽은 것은 릴케의 그 고도와 같은 사상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거기에 이 연인이 지향하고 있는, 목수가 지향하고 있는 그 세계의 생명을 새롭게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목수보다 키가 큰 목수의 연인은 이 세계를 알게 된 릴케가
릴케가 장미를 통해서 존재를 알게 되는 것도 철학적 바탕이고 그때 그 당시에 하이데거나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수도 이 릴케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깨닫게 되고 이 한계성을 탈피해서 새로운 세계의 창조, 이것을 알게 해준 대상이 누구예요? 지보다 키가 큰 누구라고? 연인이었다. 연인이었다. 정말 시를 잘 쓰는 사람. 붉은 노끈으로 묶인 릴케 전집을 양손에 들고 목수를 찾아갔다.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책장이라고 하면 강선 무슨 생각을 해요? 책장.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고착화된 사유예요. 책장 하면 많은 책들, 유용한 것, 이걸로 우리는 이미 쇠뇌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장은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 미쳤냐? 우리는 책을 자꾸 끌어모으잖아. 어디 가면 보따리가 막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책 갖고 와서 책장에 쫙 꽂아놓고 이야 바람만 봐도 난 뿌듯하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 책을. 왜 그럴까? 책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똑같아요. 공통적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가져와야 돼, 한 사람은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책으로서 한 세계가 완성이 되었거나 한 세계를 드러내 버리고 난 과거잖아. 아시겠어요? 그 과거는 버려야 돼요? 가져 있어야 돼? 버려야지. 앞서간 사람들은 버리는 거고, 제가 멍해가지고 띠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 주고 사가지고 내 책장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요. 책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커다란 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관이 되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관이. 그것을 사장시켜버렸다 이거죠. 버려버렸다 이거죠. 릴케의 존재, 그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상과 사유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이 결단과 새로운 이행에 대한 용기, 이거 없이 시 씁니까? 시원하잖아요. 한 방 먹이잖아 지금. 인류 정신문화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수는 자신을 찾아온 연인에게 말했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지도 모르겠다고. 연인은 답했다. 비로소 키가 낮은 지붕에서 키가 낮은 목수가 릴케의 전집이라고 하는 릴케의 사상과 그걸 표상으로 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이점과 이런 그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버렸을 때 비로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자유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높은 천장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열림이죠. 이해됩니까? 목수는 연인이 가져온 책더미를 밟고 올라섰다 이렇게. 밟고. 책 밟으면 혼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머리맡에 책 두다가 책 누가 밟고 지나가면 막 화내잖아요 여러분. 야 책을 왜 밟아? 그때 그 책을 왜 밟아라고 하는 의식은 뭐예요? 그 책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과 사유라든가 그 내용에 나는 종속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우상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왜 밟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밟고 올라서 연인과 비로소 키스를 할 수 있었다. 이상적인 세계에 다다를 수 있었다. 얘는 지금 연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끌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시에 표현을 한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시에는 뭐 이미지, 그 다음에 비유, 여러 가지 묘사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테크놀로지적인 2차적인 징후예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노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대죠. 1차.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얘는 지금 설계했잖아요. 그죠? 자기 세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관념적 세계니까 연인을 끌어오고 릴케의 전집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까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한국문단에 꽤 괜찮은 제목으로서의 시인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저는. 그래서 비로소 목수의 입에서 뭐가 난다고요? 고무나무 냄새가 난다라고. 근데 고무나무 냄새는 몰라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고무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잖아요. 그죠? 릴케가 세우는 그 모든 사유적 체계는 인위적인 거죠. 그 릴케가 세운 그 사유의 그 상아탑은, 바벨탑은 언젠지 변화가 되고 허물어질 수 있잖아. 근데 자연은 변할 수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이요. 비로소 이 목수는 무엇을 획득하게 됐다고? 진리를 알게 됐다. 이게 진리를 획득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야. 불러가지고 그 아메리카노 이거 냉 아메리카노 이거 한 잔 사주고 싶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다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 어쨌거나 창작자의 자세와 감상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예. 질문. 좋습니다. 질문.